월수일 정봉주 품격시대 첫 번째 주제는 돌아온 MB입니다. 함께 하실 두 분 모셨습니다. 왜 자리가 바뀌었죠, 이게? 최강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이종훈 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5405로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지금 이 순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돌아온 MB 하니까 뭐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안 올 줄 알고 있다가 안 올 줄 알고 있다가 돌아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안 올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유,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망명은 하지 않았다. 당분간. 예. 어떻습니까? 말이 좀 줄었어요. 나갈 때는 말을 장황하게 하던데. 근데 그것도 짧게 얘기하는 거라고 본인이 오늘은 이 정도로 짧게 얘기하겠다라고 그날 얘기한 근데 거죠. 들어오면서는 더 짧게 했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은 2박 4일 동안 가만히 계셨던 게 아니잖아요. 계속 바로. SNS로 메시지 올렸죠. 또 측근들은 더 많은 얘기를 쏟아냈지 않습니까? 가장 그래요? 결정적인 얘기. 예. 아니, 노무현 정부 그 5년 동안의 자료를 자기네들이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걸 지금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차하면 이거 이제 속된 말로 까겠다. 예. 이런 정도까지 얘기를 지금 했으면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 다 한 거 아닌가요? 현재로서는? 현 단계에서는? 예. 예. 뭐가 있을까? 예? 그 파일 안 해요? 예. 예. 뭐 지금 흘러나온 얘기는 뭐 그 640만 달러 예. 관련한 내용.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뭐 그 당시 이제 국정원에서 수집한 예를 들어 약간의 정보 자료 같은 것들을 자기가 집권하고 난 다음에 원세훈 원장으로부터 이제 분명히 제가 보기엔 파악을 한 거 아닌가 싶어요. 지난 정부 때 있었던 그 정보 자료들 다 가져와봐. 쫙 보고 그 중에서 좀 문제가 자기가 보기에 나중에 좀 사용 가치가 있을 만한 것들은 따로 모아가지고 지금 퇴임하면서 가지고 나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하는 거죠. 네. 최 변호사님, 뭐가 있을까요? 뭘 갖고 나갔을까? 알 수 없죠, 뭐. 아니면 혹시라도 대통령 기록물을 침범해서 빼냈을 수도 있고, 그거는 예. 좀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별다른 저기도 없이 저는 그냥 한번 뻥카를 날리는 거 아닐까 싶은데. 원래 뻥카 잘 날리잖아요. 네. 아니, 그리고 까겠다 그러는데 저거는 그 국민들이 박수 보낼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출국할 때 기자회견 상황을 보면은 선생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되게 이 사람이 초조하구나라고 생각했거든요. 변호사들은 다 그렇게 보더라고요. 변호사들은. 네, 네. 뭐 아무 의미 없는 얘기를 어쨌거나 자기가 하는 걸로 봐서는 사람이 뭔가 쫄리는데 가만히 있으면 좀 더 이상해 보이니까 뭐라도 한마디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했던 것 같은데 제 생각할 때는 이동관 전 수석이 사실은 지금 조금 더 가깝게 있잖아요. 검찰의 칼끝 앞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MB가 의존할 만한 과거의 참모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손에 꼽을 정도로밖에 안 남아있는 것 같은데 예. 제 보기에는 이동관 씨가 본인한테 조여오는 칼끝을 조금 더 늦추기 위해서 이명박을 앞에다가 세운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타이밍도 안 맞았고 내용도 이상했고 별반 또 좋은 결과도 낳지 못했고 더군다나 또 말씀하는 중에 그 특유의 그 혀를 날름거리는 그 버릇을 또 못 버리는 바람에 횟수를 또 헤아렸지 않습니까? 중앙일보에서요. 네, 7번 그러더라. 돌아와서는 지금 자료화면만 제가 봤지만 굉장히 의식하는 것 같아요. 입을 아예 벌리질 않는구만 보니까. 아니, 이동관 수석은 왜 검찰 조금 더 다가가 있죠? 지금 언론 장악 문건을 예. 가지고 이제 검찰 블랙리스트, 수사가 화이트리스트. 네, 그다음에 문학의 또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문제 이런 것들이 국정원 문건으로 쭉 확인이 되고 있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아마 그 김재철 씨 관련해서 MBC 문제 수사하는 와중에 계속 그 이동관과 김재철이 만나서 지시를 주고받고 내용을 보고받고 했었다라는 것들이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동관이라는 분이 당시에 홍보수석으로 있었지만 지금까지도 어찌 보면 명실상부한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뭐. 또 본인이 이번에 인증샷 찍었잖아요. 나 최측근이다. 아, 그랬어요? 아니, 그거 나가면서 같이 옆에 붙어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시절에 뭐 문고리 3인방보다야 못 미칠 것 같지만 그래도 나름 계속 측근에 있었고 그냥 단순한 홍보수석 뭐 대변인 정도의 위치에서 발휘하는 파워보다는 더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것 같고 그렇다 보면 이제 잘못한 일에도 많이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본인이 초조하겠죠. 이동관 수석은 어디 뭐 교수 출신 아닌가요?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죠. 동아일보 기자. 아. 이분이 신일고를 나오신 걸로 제가 아는데 예. 제가 알기로 MBC만 하더라도 신일고 출신들이 당시에 좀 잘 나갔어요? 잘 나왔죠. 좋은 학교죠, 신인고. 강북의 명문. 강북의 야구 명문이죠. 야구 명문. 이동관 전 수석은 원래 그 전혀 사정권에 안 들어오지 않았었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래에서부터 이제 올라가는 중이었고 맨 위쪽으로 올라가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 뭐 김관진 내지 국정원장이 있듯이 결국 공식 라인에서 MB에 접근하게 되면은 김태호와 이동관은 꼭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그만큼 여러 군데 관여했으니까요. 어쨌든 그 출국하면서 굳이 저렇게 왁자지껄하게 출근할 필요가 있겠냐 이러면서 이제 국민들 잊고 있었던 국민들도 잔뜩 그 성나게 건드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다급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참모들 불러서 뭐 10시간씩 회의도 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5시간인가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지금 상당히 갑자기 지금 급해진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참모들이 지금 좀 움직이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동관 전 수석 같은 경우는 당장 자기 문제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나서는 것보다는 그래도 주군으로 모셨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서주는 게 조금 더 이 방패막이로서 좀 괜찮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했겠죠. 그래서 아마 더 약간 그 위기감을 더 고조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지금 설은 많은데 명확하게 무슨 증거가 이렇게 막 확 나온 건 아니거든요, 지금.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생각보다 좀 빨리 움직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선제 대응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MB 측이 빨리 움직이고 있다. 아하.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리고 뭔가 이렇게 명확한 증거가 나와서 뭐 좀 그야말로 이 검찰 소환이 가시권 하에 뭐 들어왔다 이 정도 때 그때 뭐 주요 혐의에 대해서 반박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통상적이고 정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좀 미리 좀 움직여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역시 그 참모들 중에 몇몇이 지금 이제 관련이 되다 보니, 그러니까 이 보고를 올리는 과정에서 약간 좀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는 식이 되지 않았을까? 지금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이라도 최 변호사님, 지금이라도 출국 금지 이제 들어왔는데 출국할 때 우리가 그렇게 바들바들 떨고 있었는데 국민들이 안 들어올까봐 지금이라도 출국 금지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온라인상에 요구가 많아요. 출국 금지 사유가 될까요, 근데? 국민들이 그만큼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범죄자로서 평가하고 있다라는 게 사실은 MB 입장에서는 깊이 새겨야 될 지점인 거고요.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이종훈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어떤 물증이나 증거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명박을 입건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출국 금지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정치 공세의 빌미가 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출국하는 과정에서 나름 이제 그 위력 시위를 한번 해가지고 지지 세력의 결집을 노렸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지금 실패한 셈이잖아요. 어제 정도원 의원이 다른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친이가 몰라 뭐 있다고 결집을 시키냐. 그분 아주. 박근혜 씨는 태극기 집회라도 있지만. 그 얘기를 해요. 그랬어요? 그 얘기를 했어요. 박근혜는 태극기 집회라니 친박이라도 남아있는데 친이가 뭐가 있다고 결집을 시키냐.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본 모양인데 이제 실패하니까 조용히 오늘은 들어온 것 같은데. 그 와중에 저는 그 공항에서 말씀할 때도 아까 이종훈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왜 봉도사님하고 얘기하다가 왜 옛날 학창시절에 수배도 안 됐는데 자기 혼자 수배됐다고 도망다니는 사람처럼. 학생운동할 때 그런 친구들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당신 범죄자다 이런 혐의가 있다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혼자 막 도망다녀. 먼저 나서가지고 뭐 그런 거 아니다 두고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되게 웃기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더욱더 이제 뭐가 있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뭐가 있다는 걸 본인 스스로가 지금 이제 셀프 인증을 해주는 이제 그런 격이 돼버린 우리 거예요. 속담이 그런 말 있잖아요. 똥킨 놈이 속낸다고. 그렇죠. 아무도 뭐라고 안 그러는데 혼자 막 웃기고 혼자 막 승질 내는 거예요, 그냥.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정두원, 정태근 의원하고 방송을 하면서 했더니 정두원 의원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 두 분하고 비슷한 얘기를 해요. 막상
MB가 은근히 치밀해갖고 네. 증거를 안 남겼을 것이다. 그래갖고 이제 내가 궁금해갖고 최 변호사 전화하니까 뭐 재판 중인지 전화 안 받고 이지아 변호사 통화했더니 그분들은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모관계에 대한 이해가 떨어진다. 맞습니다. 네. 지금 이 나온 증거 정도만 해도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 근데 이제 또 오늘 한 변호사는 뭐라 그러냐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증거가 차고도 넘치는데 다만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보다 확실한 일반인이고 일반 사장이 기업의 회장이랬으면 벌써 구속시키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아주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서명하거나 직접 지시를 한 게 녹음으로 남아있지 않으면 내가 시킨 게 아니라서 나는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옛날에 주어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그 비슷한 발상이었던 예.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박근혜 씨의 경우를 보더라도 항변하는 게 법정에서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직접 돈을 받아가지고 한 푼도 내가 직접 쓴 게 없다. 내 통장으로 안 들어오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이제 특활비에 딱 걸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법을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사실은 밑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불러다가 조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당신은 왜 이 일을 했느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니 지시를 받았으니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빠져나갈 수 있는 가장 유효한 방어 수단이니까 그 얘기를 당연히 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누가 지시합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지시받고 당신은 가만히 있었냐? 그러면 아니 지시를 받았으니까 또 보고를 한 것이고 예. 그 보고하는 조치가 이러이런 문건으로 지금 남아있으니 이거 이렇게 해서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맞다고 그러고 그러면 이게 애초에 시작된 거는 저기 대통령부터 시작된 거 아니냐 그러면 맞다고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런 것들이 지금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던 중이거든요. 증거와 물증이. 네, 그런데 그 와중에 내가 먼저 뭐 지시하는 장면은 확실히 너네들이 확인을 못하지 않느냐.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것도 그때 출국할 때도 그랬잖아요. 무슨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그런 걸 지시하냐. 그리고 그렇게 한가한 자리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예. 했는데 그게 이제 조폭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내가 저 사람 가서 어느 부분을 몇 번 찌르라고 얘기하지 않았다. 조폭 두목들이들 하는 얘기가. 예.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그냥 야 무슨 파 누가 요즘 자꾸 까불던데 이 말 한마디로 그냥 모든 게 다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공모공동정범의 법리로 확립이 돼 있는 것이고 또 범죄단체 조직죄 같은 경우에 수괴를 처벌하는 경우에도 그런 구체적인 지시에 관한 물증이 없더라도 충분히 여러 가지 정황으로 이 사람의 의도에 의해서 집행된 것이다라고 하면은 구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요, 그러니까 성격이 발목을 잡은 경우라고 전 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러니까 이 구체적이고 아주 꼼꼼한 것까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챙기는 스타일이란 자기가 말이에요. 직접 들어가고 봐야지 속이 시원해요. 예, 이미 그게,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 청와대 참모들을 통해서 이미 온 세상에 다 알려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새벽부터 일찍 출근해서 저 양반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시시콜콜하게 다 챙긴다. 댓글을 직접 같이 보면서 저거 지워라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뭐 그것까지는 확인을 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랬을 개연성조차도 충분히 있는 그런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명이 과장이라는 거 아닙니까? 자, 주사에서 언제 과장으로 올라갔어요? 또 원세훈 원장은 주사고, 예,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 과장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성격이 그랬다라는 걸 누구나 잘 알고 있고 그게 네. 이미 소문이 다 났고 그 다른 사람 입도 아니에요. 밖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 다 청와대 참모들이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실제로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밖에 와서 다 어려움을 호소를 하는 바람에 정치권에 다 소문이 나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뭐 그렇게까지 뭐 시간이 한가하냐 뭐 그런 거 지시하게. 근데 실제로는 지시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새벽 6시부터 나와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하루 종일. 예. 아니, 근데 또 그 비밀이 있어요. 6시부터 나오고 9시, 10시까지 막 일하는 척하고 10시 가서 또 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침에 그러니까 운동하면서 라디오도 다 듣고 예. 뭐 방송 다 해서 모니터에서 다 제가 보기에는 메모 다 한 것 같아요. 예. 아무개 얘는 좀 심하다. 뭐 블랙리스트도 자기가 그런데 작성을 이게 했을까? 또 재미난 게요. 그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분하고 가까운 핵심 측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희망 어딥니까? 교회? 예. 그 무슨 교회죠? 거기? 소망교회. 소망교회. 네, 소망교회. 희망이란다. 소망교회 같이 이제 한동안 은퇴하신 분들 다 모여가지고 뭐 교통 정리하고 하셨잖아요. 예.
그 다 뭐 7인의 뭐 9인의 뭐 멤버들이라고 그렇죠. 이야기되는 분들 장로 있잖아요. 떨어진다면 장로되기 위해서 그 교통봉사했다라고 하는 예. 얘기들이 있던데. 근데 그분들이 다 권력 실세가 되잖아요, 나중에. 예. 근데 그분들이 다 그렇다라는 거죠. 아닙니까? 새벽부터 일찍 출근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팀의 성격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와서 나는 안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좀 성립이 안 되는 얘기인 거죠. 예. 그러니까 아마 이 참모들도 고민이 될 거예요, 그 지점들이. 아까 이동관 전 수석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요. 지금 이제 핵심 키맨은 김태효. 예. 우리가 내다본 게 딱 맞아요. 임관빈 먼저 구속시키고, 그 다음에 김관진 구속시키고, 김태효 오고. 근데 중간에 한 명 이제 이동관이 끼어들었어요. 김태효가 특히 사이버 사령부와 관련해서는 키맨이다. 네. 라는 그러니까 평가들이 있잖아요. 그 국정원 같은 곳을 동원해서 한 공작이 두 가지 쪽에 있잖아요. 지금 그 선거에 가입한 댓글 공작이 한 트랙이 예, 있고, 댓글 있고요. 또 한 트랙은 이제 블랙리스트, 방송 장악 문건 예. 이런 것들이니까 이제 그쪽 트랙에 이동관 수석이 있는 거고 이쪽이 예. 이제 정보기관 동원해가지고 선거에 개입한 쪽에는 당시에 전략기획비서관, 뭐 안보전략비서관 이런 걸 했던 김태효 비서관이 있는 건데요. 예. 그때 당시에 이명박 정권의 그 외교안보 분야의 실세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이었고, 그렇죠. 특히 이제 김태효 비서관의 경우에는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도 전폭적인 신임을 받고 사실상의 외교관계나 대부분 문제를 주관했었기 때문에요. 그 외교안보 전공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김태효 비서관 때문에 대북 전략이나 또 국제관계가 헝클어지고 망가진 측면이 다 굉장히 틀어졌다. 많이 예. 있다라는 지적을 그 전부터 하셨었거든요. 예. 근데 단순히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이 사람이 이 컨트롤 타워의 핵심에 있으면서 각종 국가기관을 동원해가지고 네. 그 댓글 공작을 한 핵심으로 지금 지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또 그런 흔적들이 여기저기서 발견이 되고 그 사이버사 관련한 무슨 문건을 보고받거나 뭐 결과 보고를 받을 때도 항상 배석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관여가 여러 군데에서 지금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저기는 뭐 당연히 구속돼야 될 지금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원세훈 전 원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보를 받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정원 쪽에서는 이제 그랬던 거고, 군 쪽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김태효 전 비서관을 활용했던 것 같아요. 채널로 활용했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제 군 사이버 사령부 관련해서 보고하고 지시 내린 건 이제 드러났잖아요. 근데 사실은 더 큰 부분이 국정원 관련한 부분이란 말이죠. 이게 지금 아직까지 안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원세훈 전 원장이 아직까지 입을 지금 닫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열 때도 됐는데요, 이제. 그러니까요. 아플 텐데, 입도. 예, 그래서 아마 검찰이 뭔가 이렇게 정황 증거들은 꽤 많이 이제 확보를 했을 텐데 이 부분이 밝혀져야 사실은 그러니까 이 제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꼭지가 따지는 거죠. 예, 그런 거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 이번에 군 사이버 사령부 관련해서 김관진 전 그 장관 뭐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내용을 포함 안 시킨 것도 검찰이 조금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하려 한 다음에 확실하게 그야말로 원샷 원킬 한 번 불러서 끝내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닐까. 근데 그 중요한 중심축은 역시 국정원 그 댓글 관련한 활동, 그 보고와 지시를 주고받은 그 관계가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추정을 좀 해봅니다. 원세훈 전 정가 그 원장은요. 그 지난번에 이제 그 댓글 개입 때문에 지금 4년을 받았잖아요. 네. 근데 추가로 그 이후에 나온 게 뭐냐면 민간인 댓글 부대. 네. 30개 팀 48명에 대한 수사. 그 수사가 진행하다 지금 얘기가 없어요. 그게 이제 더 큰 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그 사람들에게 돈 준 게 일단 40억 규모가 넘어가게 되면 이게 국고 손실. 네. 그 특가법상의 국고 손실하게 되면 이게 5억만 넘어가도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없고. 그다음 배임 횡령. 직접 돈을 뭐 배달 사고 형식으로 하고 돈을 좀 빼돌렸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다 또 쑥 들어갔고. 또 이제 요즘 많은 이 법조인들이나 그 주위 검찰 기자들이 그 법조 출입 기자들이 지적하는 게 저거 남재준 그 원장이 이거 관행이었다라고 얘기하면 앞에서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검찰에서 아니 그 국정원에서 청와대 돈 주는 게 이게 관행이라고 이렇게 증언하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된다면 원세훈도 줬을 텐데 이렇게 되면 또 뇌물이 들어가잖아요. 네. 이런 등등에 대해서 왜 원세훈 원장 수사되는 게 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니면 얘기 안 나오게 하는 건가? 수사 진행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다가 지금 중단됐다는 건 뭐냐면 검찰이
어느 정도 성과를 지금 확인을 해놓고 이걸 차곡차곡 쌓고 있는 중이라는 걸 의미한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딱 쌓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종훈 선생님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꼭지를 따야 되는데 결국 원세훈 진술이 이제 마지막 결정적인 키가 될 텐데요. 그 키를 그러니까 그 입을 열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이 사람 개인 비리, 개인이 재직 중에 있었던 잘못을 가지고 하나 압박하는 게 있고 예. 또 하나는 당신과 동시대에 재직했던 비슷한 업무를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다 얘기했다. 근데 왜 당신만 아니라고 하느냐. 그렇죠. 다들 자백했는데 김만희 다 자백했는데. 혼자 그러면 다 지게에다 짊어지고 갈 거냐. 이렇게 이제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게를 하나 만들어 놓고 지게에 쌓아 올릴 짐들을 지금 다 챙겨놓은 셈이고 그것들이 지금 쌓여 올려져 있고 이게 이제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되는 상황이 되면 무너지겠죠. 그럼 검찰은 지금 그런 수순을 나름 정밀하게 밟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지금 자칭 보수 정권이라고 했던 그 정권의 특징이 제가 느끼기에는 대통령을 지나치게 떠받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민간인 사찰 사건 문건에서도 보면은 거의 군주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예. 뭐 대군이라는 호칭도 등장하지만 상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대통령을 상? 윗상자를 쓴 상. 예. 상께서 말씀하시기를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공식 문서에. 그러면 그 대통령의 권위에서 오는 당연한 그 지위에서 오는 당연한 권위가 있을 것인데 그거를 이분들의 그 보수적인 성격 그 특성에 비춰보다 보면 이게 대통령이 지나치게 커지고 그러면 그 앞에서 납죽 엎드려가지고 무슨 말을 하든지 합법성을 따지기 전에 이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 곧 나라를 위한 길이고 나를 위한 길이다라고 생각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원세훈 씨의 캐릭터 자체가 무슨 그런 복잡한 생각이 없이 단순하게 그냥 꽂히면은 막 마구 달린다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을 활용해가지고 또 국정원장 자리를 준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무리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했을 것이고 당시에는 남재준 씨도 그렇고 원세훈 씨도 그렇고 상대가 박근혜 대통령이건 이명박 대통령이었던 간에 그 사람들은 이게 어차피 나라 돈은 대통령 돈이고 예. 이게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마찬가지지 달라고 그러는데 여기다 갖다 주는 게 무슨 문제냐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인식 자체가 참 문제죠. 제가 여기서 좀 재미난 합리적 추정을 하나 해볼까요? 원세훈 전 원장이요. 특수활동비를 쓴 흔적이 별로 없어요. 네. 밥도 맨날 혼자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5천만 원 왜 받았어요? 돈 쓸 데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 얘기가 아니고 국정원장 명목으로는 수십억이 지금 책정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 특활비가. 자, 그거를 남재준 원장이나 박근혜 전 정부 시절에 국정원장 이병기를 다 줬는데. 예, 청와대에 이제 상납주를 한 건데 예. 원세훈 원장도 그만한 예산을 배정받았을 텐데 쓴 흔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게다가 또 그 당시에 대북 관련한 그런 공작 사업을 많이 했냐? 할 게 없었잖아요. 거의 안 했어요. 2009년 5.23 조치 이후에는 아예 안 했죠. 특활비가 연간 거기 5천억 가까이 되잖아요. 예. 그죠? 국정원에. 그런데 쓴 흔적이 별로 없어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쓸 때도 별로 없었고. 자, 그렇다면 제 추정은 이겁니다. 혹시 그 국정원 특활비 자체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일종의 통치자금 형태로 생각하고 활용하거나 그랬을 가능성은 없을까?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보내세요. 제가 좀 필요하니까라고 해서 보내라고 했는데 원세훈 전 원장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계로 볼 때는 그런 얘기도 그냥 필요 없다. 알아서 쓰십시오. 하고 통으로 바쳤다. 거의 그 한 지갑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오. 제 추정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폭탄 추정을 하시네. 아니 상당히 유력한 추정이신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과 다르면 감옥 갈 그 준비하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추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추정도 너무 이게 그 뭐랄까 폭탄 추정은 근데 그래도 감옥 안 가요. 그런데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판단을 내려보시라는 거예요. 저의 합리적인 추정은 그렇다. 다 얘기를 하고 질문을 하시네. 제가 얘기 조금 다 해놓고. 더 살을 붙이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데 예. 그 오늘 뉴스에서 제가 그걸 들은 것 같아요. 그 문고리 3인방이 자백을 했다. 특활비를 받으면 그 자기들은 그대로 전달만 했지 전적으로 박근혜 씨가 알아서 썼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문고리 3인방이? 네, 네. 큰일 났네, 어떻게 그분. 그랬는데 이게 이제 남재준 씨가 얘기했던 과거로부터의 관행이었다라는 말하고 연결을 해보면 예. 그러면 이명박 때도 특활비는 청와대로 전달이 됐을 수 있다라는 가정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 쓰는 사람은 아무도 관여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알아서 썼다라는 거가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종훈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기의 통치자금으로 생각하고
얼마든지 마음껏 자의적으로 집행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분이 또 특징이 굉장히 알뜰하신 분이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는 아주 집요해요. 누구한테 예. 허투루 집어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딘가에다가 또 숨겨놨거나 달리 또 굴리셨을 가능성이 있고. 예.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정훈 평론가님? 어제 바레인 나가선가 그 SNS상에다가 예. 자신의 철학이 좌우명이 정직과 성실이다. 예, 정직과 성실이다. 네.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비리하고 관련되지 않았다라고 국민들에게 지금 메시지를 던진 거죠. 예. 네. 근데 뭐 생각하기 나름이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누구라도 보면 확신범일까요? 아니면 알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다 알죠.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머리가 좋으신 분이잖아요. 상당히 또 지금 뭐 이미 다 알려진 바와 같이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 챙길 정도로 굉장히 치밀하기도 하고 나름. 김경주 씨 증언과 조금 다르긴 해요. 네. 김경주 씨 증언은 제가 직접 들어봤는데 조금 다르긴 한데. 네. 예. 일종의 무슨 그 사람들의 클리셰인지 관행인지 이건희 씨도 정직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맨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상황은 돌아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가 전혀 안 되고 자기한테 와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이나 어떤 재력에 의해서 머리를 조아리는 사람들을 많이 보다 보니 그 사람들을 자꾸 의심하는 버릇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정직해야 된다라는 말을 남한테는 남발하면서 자기 스스로는 과연 정직하게 살고 있나를 판단해보지 않고 그냥 나는 정직을 강조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우리 집 가훈은 정직이다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해버리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재벌가 오너가의 그 가훈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사회 정의를 다 그냥 실현하는 것처럼 돼 있고 외국 영화 봐도 잘 나오잖아요. 보면 마약상들, 마약 조직의 뭐 대부 이런 사람도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인 경우가 많고 예, 그런 식이죠 뭐. 자, 그런데 이제 이동환 수석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했고, 5년 동안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쌓아놓은 자료가 있다. 아까 말씀 좀 했는데, 이게 그 집권 5년 동안 얘기하게 되면 NLL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NLL 얘기하면 NLL을 기획했던, 그것을 요약해갖고 정부에 제일 처음에 줬던 게 이제 원세훈 전 원장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써먹은 건 2013년에. 정문원. 예, 정문원. 그 다음에 김무성. 그리고 2013년에 노출을 시킨 그 남재준 원장. 네. 이렇게 줄줄이 자기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 하게 되면 이제 지금 노무현 정부 때 하게 되면 우리가 얼핏 추정할 수 있는 게 NLL 정상회담 대화록. 그 다음에 늘 주장하는 640만 불. 그 640만 불 좀 한번 좀 문제 제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야 뭐 어떤 정권이든 비리가 있었다라면은 속속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하실 것이고. 예. 근데 이제 그 비리라고 하는 게 정치 보복을 해서 조작해낸 거라면 그건 또 그거대로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요. 그동안에 하여튼 그 NLL 문제를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굉장히 많이 잘 써먹었던 일종의 아이템이었고, 그거를 써먹는 과정에서 친박과 친이의 협력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잖아요. 지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 그걸 기획하고 처음에 문건들을, 만들어내서 활용해야 되겠다라고 나섰던 사람들은 친이 쪽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 친박들이 이제 선거 유세장에서 흔들고 이거를 선거에 이제 활용을 한 셈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쭉 이어지는 일련의 작업들을 보면 거기서 역시 이제 김태호 비서관의 역할이 주요하게 또 드러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런 측면들이 나름의 어떤 정권 재창출 전략이라고 해서 플랜을 짰던 것 같은데 그것들이 일관되게 그러니까 본인들한테 반대 입장에 서 있는 어떤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예. 일관되게 적으로 돌려가지고 그걸 제압하려는 수단으로 국가 권력을 동원했다. 예. 그러니까 이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거 공개 못할 거라고 봐요. 예. 아니, 좀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공개하길 바래요. 아니, 그런데 640만 불도 500만 불이라고 하는 것은 조카에 대한 정상적인 투자 금액이었고 지금도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어찌됐건요. 예. 그러니까 이거 왜 공개를 못하냐 하면, 그러니까 뭐 공개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료가 설령했어도 지금 못하는 것이 자료 공개에 지금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니고 자료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 이쯤에서 서로 관두자가 지금 방점이란 말이에요. 신사협정 맺고 덮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뒷거래해서 그냥 우리 이거를 그냥 서로 안 터치 안 하는 걸로 그냥 끝내자라고 거기에 지금 방점이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 공개는 안 한다. 그리고 이분이 지금 그래서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상당히 좀 당황하시고 지금 다급해지신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가 대통령 할 때 검찰 국정원 마음대로 부리던 때하고 지금 상황이 똑같다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한마디면 검찰 수사도 중단이 되고 이명박 관련한 수사 중단해. 또 국정원 이 이명박 그만해.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언론 나오는 거 다 막아. 이렇게 하면 그냥 일사천리로 이렇게 딱 되면서 그냥 딱 정리가 끝날 줄 아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제가 큰 착각이라는 거죠. 그게. 그때 그 검찰이 아니고 그때 국정원이 아니고 이 지금 정부에서는 그렇게 이거는 국민의 눈이 두려워서라도 지금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지 안 하려고 하는 것이고 뭐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했고 그거 하면 그거 하는 순간 사실은 문재인 정부는 기반부터 흔들리는 겁니다. 맞아요. 그 국민 대상이 국민 아니에요. 국민들이 주체고. 네. 그런데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는데 이게 성립이 되냐는 거죠, 이게. 성립이 안 된다. 검찰이 어떻습니까? 최근에 자기 식구까지 지금 자살을 하고 지금 이렇게까지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내상을 입어가면서 지금 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누구 눈치를 보겠어요, 지금. 그럼 뭐 봐서도 안 되고. 검찰이 뭐 그거만 있나요? 전병헌 지금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정무수석까지도 그 보좌관들, 비서관들 다 구속시키고. 그렇죠. 정무수석까지도 우리가 비리가 있으면 조사를 하겠다. 구속시키겠다. 이러고 있는 그러니까 마당에. 지금은 차라리 고지식하게 그야말로 순수하게 법률적 관점에서 자기가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하고 그게 차라리 낫지 저렇게 정치적으로 나서서 저 메시지를 던지고 대통령에게 빅딜을 요구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정말로 이거 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공감합니다. 과거에 1시간 독대였나요? 100분 독대였나요? 그 박근혜 후보와 이명박 100분. 대통령의 독대. 100분요. 예. 2012년 9월 2일이요. 예. 그때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런 식이었을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내가 이런 걸 쥐고 있으니 나 건들지 마라. 이렇게 하고 나를 보장해달라. 그런 거 그때 아니었겠습니까? 뭐가 한 게 둘이 대화록이 없을까요? 있겠죠. 어떻게 없겠습니까? 그거를 기록해놓고 언제든지 카드로 쓰려고 그 사람을 손에 쥐고 있었어야 될 텐데. 녹취록도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그때 무슨 그 세 가지 그랬고 둘이 합의한 게 세 가지인데 세 가지 중에 태풍 북상, 그다음에 선거사범 또 뭐 하나 있었는데 그거를 둘이 그렇게 비공개적으로 얘기할 일인가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노웅래 의원이 밝혔는데 9월 2일 날 이렇게 독대를 하고 나서 9월 10일서부터 댓글이 2배씩 늘어요. 그게 아니고요. 예. 그 검찰 이제 댓글 수사 관련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9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참 저는 MB스럽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역시 비즈니스맨이구나. 그러니까 9월 1일 날 미리 쫙 해서 쫙 이제 한번 보여주고 우리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당신을 도울 테니 내가 지금 나하고 신사협정 맺을랍니까 말랍니까 라고 제안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네. 그리고 실제로도 그게 훨씬 이명박 전 대통령답지 않나요? 지금 경북 포항에서 5km, 6km 떨어진 지점에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했고, 서울에서도 흔들림을 느꼈대. 조그맣게 흔들린 게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네, 저 조금 전에 흔들리던데요. 그렇군요. 그래서 나는 이게 문자가 온 줄 알고 이렇게 봤더니, 재난 문자. 지금 경북 포항에서 6km 떨어진, 진앙지가 6km 떨어졌던 게 많이 안 떨어진 거거든요. 5.5의 지진이 발생을 했고, 여준 주의하라고 긴급 재난 문자가 지금 오고 있는데, 꽤 큰 규모였네요. 무척 큰 거죠. 해필 왜 MB 들어온 날 그 고향에서 지진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네요. 날도 추운데 수고하세요 하는 게 저 지진한테 한 얘기인가요, 그럼? 아유. 포항 시민 여러분 하여튼 좀 잘 대비하시고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원전들이 좀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좀 신경이 쓰이는 거죠. 저게 원전이 제일 큰 문제죠. 그다음 방패장들. 네. 알겠습니다. 뭐 MB 얘기하는데 깜짝 놀랐네요. 마침 또 포항에서. 깜짝 놀랐어요. 자, 그런데 앞으로 뭐 자원외교 뭐 이렇게 줄줄이 있는데 어쨌든 뭘 계기로 해갖고 소환이 될 수 있는 계기는 뭐가 될까요? 그때 우리 다른 타방송에서 그 박봉계 의원 같은 경우는 다스가 그 스모킹건이 되거나 혹은 다스가
무덤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단 말이에요. 최 변호사님도 똑같은 생각이세요? 아니요, 저는 뭐 도처의 지뢰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딘 게 먼저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쭉 이게 뇌관들이 타들어가고 있고, 그게 결국 이제 꼭지가 어디서 먼저 따지느냐에 따라서 검찰이 판단을 하겠죠. 그리고 아까 이종원 선생님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직 대통령을 부르는 거는 한 번 부르고 끝내야 되는 거지. 한 번 조사하고 뭐 나중에 남은 거 좀 더 하겠다 이건 아니거든요. 다 그러니까, 쌓아놓고 네, 다 완전히 쌓아놓고. 이제 이 정도면 빠져나갈 길이 없다. 그렇습니다. 라고 했을 때. 네. 그것도 이제 이 양반이 과거에 검찰 수사 받아본 경험도 많고 나름의 그 전과 경력으로 경험이 있잖아요. 오, 전과 경력이 저보다 많은가 보죠? 훨씬 많은 것 같던데요? 몰랐네. 시력은 봉도사님이 더 많이 살았지만 예, 근데 대단한 분이네. 그런 과거에 이제 검찰 조사 때 이분이 기업을 할 적에 임했던 상황을 그때 이제 당시에 검사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예. 꽤 이제 비굴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하지 않고 그냥 뭐 한번 살려주십시오 뭐 이런 식이었다는 건데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이 양반은 본인이 살기 위해서 어떤 그 방법이라도 쓸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촘촘히 짜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자존감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어떻게든 내 이 얼굴과 명예를 지키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외로 쉽게 무너지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 거리에서 좌판에서 장사하면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은 이게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잘 준비할 겁니다 아마. 아니 근데 특히 이 MB처럼 다양한 다종다기한 직종 그다음에 다스 도곡동 땅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무슨 네. 차명으로 땅을 줬는데 마지막에 가서 뭐 자기 거라고 우겼대는 뭐 그런 설에서부터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분이에요. 네네. 막상 검찰에 들어가갖고 정말 이거 검찰이 불렀는데 아무 혐의가 없으면 이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검찰이.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한 3제곱 정도 되지 않을까요? 검찰이 아마 그 정도의 긴장을 하고, 예. 난이도 수학 문제로 좀 그 정도 난이도 가진 인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세제곱은 어떻게 계산하죠? 위에 3 모르세요? 위에 3인데 그럼 8인가요, 8? 우병우의 8. 야, 근데 참 신기한 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MB 구속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70%에서 요지부동이에요. 지지율이.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금 박근혜 그러니까 전 정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적폐들을 캐고 보니 예. 다 시작이 이 MB로부터 시작됐다는 거 아닙니까? 뭐 블랙리스트도 그러니까요.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진보 정권 10년 동안에 싹 좀 걸러놓고 정리하고 청소해 놓은 것을 다시 그 흙탕물을 지금 다시 일으킨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진보와 보수 간의 그 대립도 좀 화해 국면으로 가다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 화해에 얼마나 신경을 많이 예. 썼습니까? 얼마 전에 논란이 된 이 바로 옆에 그 박정희 기념도서관 기념관. 같은 경우에도 그거 결정한 분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결정했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다시 지금 보수 진보 간의 이런 국민적인 분열상으로 가게 되는 그 시발점이 결국은 예.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 그리고 각종 혐의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두 분 인사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정봉주 품격 시대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받습니다. 샵 5400으로 주제 맞는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정봉주 품격 시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번째 주제는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이 목포 신앙을 떠난다는 소식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함께하실 두 분 모셨습니다.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예, 저 이름이 좀 바뀌었나요? 4.16 가족협의회 그대로 있고. 예,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죠.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자, 세월호 민간 잠수사 법률 대리인을 맡으셨던 김수영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예. 예. 어디 법무법인 재단 공감 소속이시라고요? 예,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라는 곳입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네. 여기는 뭐 하는 데인가요? 변호사 9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 기부 회원들의 기부금을 가지고 인건비랑 사무실 운영비를 충당을 하면서 공익적인 요소가 있는 사건들을 무료로 수임하고 입법 개선 활동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공익재단입니다. 만든 지 오래됐나요? 예, 벌써 14년, 15년째. 오래되셨네. 예. 알겠습니다. 유경근 위원장님.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이 목포신앙에서 계속
거의 뭐 노숙을 하다시피 하셨죠? 그 컨테이너 안에서 주무셨으니까. 네, 그 컨테이너에서 생활하셨습니다. 예, 컨테이너 생활하다가 목포신항을 떠나신다고. 예, 좀 그렇게들 좀 결론을 내려가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직 결론은 안 내렸고요. 예, 뭐 거의 결론은 내렸고요. 그런데 아직 이제 미수자 가족들이 그 16일 날 오후에 목포 신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예. 그 자세한 16일은 내일인데요? 네, 예. 그 이유를 또 밝히실 예정이기 때문에 뭐 그에 앞서서 제가 먼저 그 이야기를 하는 건 좀 도리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내일 오후에 저희 가족협의회 유가족들도 함께 기자회견 참여해서 좀 그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린 미수자 가족들을 좀 위로하고 그리고 비록 그 미수자 가족들이 목포 신항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예.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완벽하게 끝날 때까지 수습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정부에다가 더 이상 뭐 수습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닌 거죠? 아, 예, 뭐 그런 건 당연히 아니고요. 그리고 수습을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이후에 세월호 선체 조사 등을 위한 목적으로라도 예. 내부 수색을 계속해야 되거든요. 그런 가운데 아직 미수자 수색을 시도조차 하지 못한 공간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들어갔을 때 또 추가적으로 유해가 발견이 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지면 어떻게 과연 수습하고 또 대처하고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프로세스를 좀 요구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5가족 남으신 거죠? 가정은 4가정이죠. 4가족. 예, 그렇죠. 권재근님과 혁규가 이제 부자 관계이기 때문에 부자니까. 예, 5 미수습자의 4가족입니다. 4가족. 네. 그 4가족 분들이 지금 거기서 얼마나 됐죠? 그 목포신항에 배가 올라오고. 목포신항은 3월 말에 이제 3월 31일 날 세월호가 도착을 했고요. 예. 예,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상주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한 8개월 정도. 네, 그렇습니다.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정말 힘드셨죠. 정말 힘들고, 또 이번에 그 입장을 어쨌든 그 기사를 통해서 일부 알려졌는데, 이런 그 목포신항을 떠나야겠다는 의견들을 모을 때까지의 과정도 참 고통스러웠을 것이고, 그것이 뭐 떠나고 싶어서 떠나는 것도 아니고 또 떠나기 싫다고 안 떠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방금 우리 그 화면 그림으로도 나왔는데 김유민 양의 아버지 김용호 씨가 SNS에 조그맣게 인터뷰도 했지만 국민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변호사님. 무슨 의미로 이 얘기를 하신 건가요? 글쎄 제가 김용호 선생님과 김용호 선생님을 법률대리라고는 하진 않았기 때문에 김용호 선생님이 어떤 말씀을 어떤 뜻이었는지는 제가 추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너무나 길어지고 너무나 끔찍한 사고였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에게 상처도 되었었고 이게 이제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유언의 압박들이 좀 스스로 많이 느끼셨던 게 아닌가 그런 추정이 좀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이렇게 고통을 겪는 것보다도 어찌 보면 국민들의 좀 곱지 않은 시선이 일부 있는데 그런 분들의 시선 때문에 좀 힘들었다 이런 뜻일까요? 아무래도 혐오적인 발언이라는 것은 10가지 좋은 말을 듣다가 한 가지 나쁜 말이 들어도 그게 깊이 박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세월호 유가족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긴 시간 동안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최근까지도 압박이 좀 많이 있으셨던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좀 있습니다. 선체조사위원회는 내년 4월까지 수색을 계속할 예정이다. 최근에 선체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하면서 특별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예, 아직 선체조사위원회는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선체조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그에 따라서 만들어져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중간이라서 아직까지는 큰 성과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 위원장님, 결국은 그 배가 올라오면 침몰의 원인을 좀 찾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많이 했는데. 네. 아직까지 기대를 저버리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변호사님 말씀을 하신 대로 선체조사위원회가 이제 알려지기로는 꽤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인 조사 활동은 이제 막 시작 단계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기도 그 특조위처럼 그 기간이 있나요? 네, 6개월 플러스 4개월.
총 10개월 동안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예. 지금 종료 예정일이 2018년 5월 초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제 침몰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선체 조사를 예. 해야 할 구역들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똑같은 판단을 했지만 이 단순히 조타수의 실수라든가 뭐 과적의 문제를 떠나서 예. 배 자체가 갖고 있던 결함이나 문제가 혹시 있었던 것은 아니냐를 좀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예. 또 한간에 떠도는 대로 뭐 외력에 의한 어떤 충격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기 위해 특정 부분이나 공간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건이 아직까지 그렇게 갖춰지지 않고 있죠. 배도 옆으로 누워 있고 이제 막 뻘들을 다 빼내는 상황이고. 배를 또 세운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결정을 해서 지금 현재 그 배를 직립하기 위한 기술 검토, 그 다음에 업체 선정을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바닷속에 있고요. 오래 있었고 이게 세우면서 부식된 부분 때문에 그 선체가 손상된다든지 이런 위험성은 없나요? 글쎄요,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겠죠. 부정적으로라도. 그러나 다행인 것은 국내의 굴지의 조선사들을 다 접촉을 해본 결과 그 조선사들 모두 가능성을 충분히 제시를 하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또 임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뭐 선체 직립이 예상처럼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세우나요, 근데? 선체 직립을 하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도 미습자 수색을 다 하지 못한 구역들이 있는데 배를 세우지 않으면 그곳으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 워낙 커. 예를 들면 배 가장 밑바닥에 있는 뭐 기관실이라든가 이런 곳은 지금 현재 조건에서는 사람이 들어가면 목숨을 담보로 하고 들어가야 되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해수부 직원들이나 또는 용역업체 직원들이나 또는 선체조사의 조사관들이나 정말 목숨 걸고 들어가야 되는 공간인데 그렇게 또 일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습자 수습을 100% 완벽하게 선체 내에서만큼이라도 끝내기 위해서는 배를 우선 직립을 해야만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직립을 해야만 마찬가지로 선체 조사가 가능합니다. 정밀 조사가 가능합니다. 지금은 그냥 사람이 옆에 서서 육안으로 쳐다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선체 직립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조금 이제 조금 더 또 그 뭐 증거들이나 근거들을 좀 찾을 수 있는 경우의 수도 좀 열리겠네요. 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 국과수에서 이제 세월호에서 그 수거품을 갖고 복원하는 작업들도 했고, 청해진 해운수첩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복원에 성공을 했다 그래요. 현재까지 좀 그 원인에 접근할 만한 그런 근거들이 뭐 그 국가수 복원 작업 이후에 나오는 게 있나요? 글쎄 뭐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재 한 15% 정도 복원이 끝났다고 하고 15%? 예. 나온 자료들 중에? 그렇죠. 예. 그리고 통신실 뭐 서랍에서 발견된 조타실 다이어리, 뭐 항해 관련 로그 기록 이런 것들이 좀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뭐 항해 일자 비교해 보면 참사 당시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은 좀 있는 것 침몰 같습니다. 상황에 대해서. 예. 항해 로그 기록이게 되면 어쨌든 침몰 해역까지 갈 때까지 기록이 다 나온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급변침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정밀하게 조사할 수 있는 근거 자료들을 좀 찾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하나 더 여쭙겠는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세월호 이후에 참사 이후에 박근혜 정부가 그 이후에 거기서 나오는 증거들 혹은 뭐 침몰의 원인들 여러 가지 근거들을 좀 은폐하고 가리려고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추정은 있다가 이제 최근에 국정원 문건들이 나오면서 이런 것이 속속 사실로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특조위 해체 요구하는 시위까지 배후에서 조종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맞습니다. 예. 자,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은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예. 뭐 허현준 뭐 전 청와대 행정관이 행정관이죠. 직접 뭐 돈을 정경을 통해서 지원하도록 압박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뭐 성명서까지 이른바 보수단체라고 하는. 그렇죠. 예. 성명서까지 그렇게 수정을 했다. 그 우리가 흔히 이제 관변단체라는 말을 쓰는데 예.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라는 건 사실은 정부의 독점적인 권력을
독립된 시선으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근데 정부가 금권과 권력을 가지고 시민단체와 같이 이렇게 지원하는 방식은 사실은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을 뒤흔드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왔다라는 것이 되게 끔찍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조위 말씀하셨는데 특조위 부분에 대해서는 몇 달 전에 중요한 판결이 하나 나왔었습니다. 예. 특조위 그 기간이 뭐 전 정부에서는 이제 2015년 1월 1일에 시작하도록 되어 있고 구성된 날로부터. 예, 그렇습니다. 예. 1년 6개월이 완료되었다. 법이 발의된 날이죠. 예, 법이 발효된 날.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데 특조위 조사원들은 실제로 특조위가 전혀 기능을 못했기 때문에 인적 물적 기반이 완성된 게 사실은 15년 8월이다. 예. 그러면 7개월의 차이가 나는데, 근데 이제 일방적으로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청구를 했단 말이죠.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에서 내가 더 일했던 부분에 대해서 9월까지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임금 지급의 의무가 남아 있고, 사실상 특조위의 시작점이 어디냐 이것을 그 판결에서 다룰 수밖에 없는 그런 재판을 하나 했는데, 법원이 이제 인정을 한 것이죠. 실제로 구성된 8월 달이 시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직원을 뽑고 예산이 집행된 그 시점. 그렇죠. 예, 인적 물적인 시설이 모두 완비된 시점이 시작점이라고 봐야 한다라면, 사실상 특조위는 최소한 7개월이라는 기한을 앞두고 강제로 종료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하. 일기 특조위가 끝이 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오호. 무척 중요한 법원에서 판결을 한 건데요. 네, 이제 서울행정법원에서 할 때 저도 참석을 했었고요. 예. 이게 판결이 언제 난 건가요? 최근 일인가요? 지금 10월 초에. 10월 초에. 그럼 한 두 달, 예, 한 달 반? 예.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 특조위는 물론 저희 가족들이나 시민들이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은 더 남았고, 그리고 활동 시작 시점이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정확한 날짜는 2015년 8월 4일입니다. 8월 4일 날 이제 기재부에서 처음 예산이 배정된 날이거든요. 예. 이제 그날부터가 특조위 활동 기한이 시작이 되었다. 이걸 이제 법원이 판결을 내려준 거죠. 예. 이게 저희가 계속 주장하고 요구를 했던 상황인데, 정부에서는 법이 1월 1일 날 시작됐으니까 그때부터 활동 발효가 시작된 거다. 됐으니. 예. 이렇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쓰고, 그걸 근거로 2016년 6월 30일자로 활동을 종료하게 강제로 만들어 버렸죠. 예. 지금은 특조위 홈페이지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다 폐쇄시켜서 들어가 볼 수도 없어요. 접속이 안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조사 활동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사실 홈페이지라든가 거기 관련된 자료라든가 뭐 이런 예. 것들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계속 공유를 해야 될 사안들인데, 그렇죠. 이런 것들을 특조위의 어떤 결정이 아니라 정부의 결정으로 일방적으로 폐쇄도 시켜버리고 예. 그랬죠. 행정심판에서 이게 행정심판도 3심제인가요? 예, 3심제인데 1심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 10월에 이제 10월 판결이 초에, 났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바뀐 정부에서 항소하지 않아서. 항소를 하지 않고 그래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확정이 되었으면 그 특조기간을 연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구성했고. 예, 그렇죠. 그게 맞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일기 특조위를 계속 할 수 있는 어떤 현실적인 조건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왜죠? 뭐 사람도 안 남았고요. 그때 이러던 분들은 다 자기 자리로 떠나갔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을 다시 모아서 또 시작을 해야 그럼 하고, 예산 준비해야 되고. 예, 그러면 이제 남은 몇 개월의 기간을 더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기 특조위 해산이 강제 해산이 거의 분명해지는 시점부터 그러면 일기 특조위를 그 활동 기한을 보장하라고 하는 그런 요구와 시위 또는 뭐 단식도 하고 그랬었죠. 예. 그런 걸 하는 동시에 사실은 한편에서 2기 특조위 준비를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시민 특조위 형식으로 해갖고 지금 그분들이 만나고 있고 네. 남아있는 분들이. 예, 하고 있고, 이제 다음 주 한 24일경에는 국회 본회의에 예. 이 2기 특조위 구성을 위한 특별법이 이제 상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 지난해 박주민 의원이 패스트 트랙으로 상정을 해놔갖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1년 되면 의무적으로 상정이 돼야 되는. 예. 330일 걸리죠. 330일. 그런데 그 일기 특조위 그렇게 행정심판이 났으면 지금 정부의 대응도 좀 납득이 좀 안 되는데, 왜냐하면 곧 국회에서 그 11월 24일 날 2기 특조위 구성에 대한 법안이 발의가 되면 1기 특조위 남은 한 8개월 기간 동안 그 부당하고 불법하게 강제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1기 특조위를 구성을 하고 그 끝나는 시점과 맞물려서 2기 특조위가 계속 진행이 된다. 그래야지 이분들이 자신들도 생활 일정을 갖고 여기 다시 돌아올 거 아니에요? 1기 특조위 했던 네, 분들이. 네. 이런 걸 정부에서
그 향후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일기 특조위 강제 예산의 근본적이고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는 것이죠. 정부에 있는 물론 거죠. 대통령이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그 정부나 이 정부나 그래도 똑같은 결국 정부인 이제 거죠. 대한민국 정부이기 때문에 예. 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건 맞는데 이제 아마 그런 판단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 특조위는 국회에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물론 독립적인 국가조사 기구이긴 하지만 예. 국회가 만든 법률에 따라서 사실은 활동을 하는 것인데 가장 아쉬운 것은 뭐 박근혜 정부가 그렇다 치더라도 예. 자신들이 만든 법에 따라서 활동하고 있는 특조위가 정부의 조직적인 방해로 강제해산 당하는 마당에 사실 국회가 한 역할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가 계속 이거는 국회가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활동에 간섭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그 특조위의 어떤 독립성이 훼손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회가 앞장서서 그걸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왜 안 하냐 이런 요구를 많이 했지만 전혀 이제 국회에서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었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그 요구는 일기 특조위를 더 그 남은 기간 동안만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요구는 오히려 저는 국회에서 나오는 건 맞지 않느냐. 이거는 그래서 국회의원님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 좀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자존심이 있으면 국회의원 오래 못해요. 예. 아니 근데 정말 궁금한 게 제가 이제 그 위원장님 오랜만에 뵈서 만나면은 그 여쭤보려고 했던 게 자 어쨌든 뭐 지금 이제 이게 그 강제 종료된 상황이고 불법적으로 종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8개월의 기간이 남았단 말이에요. 당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이것을 막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막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지나간 일이지만 8개월의 임기 그 조사 기간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행정심판 결과가 나온 거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대응을 좀 해야죠.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 충분히 그러고 있는 분들 일개 특조 있는 분들도 이게 무슨 돈 때문에 온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일을 다 놓고 온 분들 아니에요? 근데 또 8개월만 하고 돌아가라 그러면 또 이게 생활의 리듬이나 이런 게 다 깨지기 때문에 요거 끝나는 무렵에 이게 특조위가 곧 시작이 합니다라고 하는 비전을 주게 되면 짐 싸들고 다시 올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국회에서 좀 답답하네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2기 특조위를 위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 이게 이제 다음 주에 본회의 상정될 예정인데요. 사실 현재 문제는 1년 전에 성안을 한 법안이 1년 동안 이렇게 묵혀 있다가 이제 본회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1년 전과 지금의 상황은 많이 틀리죠.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정부도 바뀌었고 여야 관계도 바뀌었고. 그때는 힘없는 야당 소수 야당이 어찌할 수 없는 그 궁여지책으로 만들었던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 사회적 참사 특별법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일기 특조위가 강제 예산당했던 그러한 것들, 그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것들을 많이 보완을 했다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이 2기 특조위 활동 예정 기간이 너무 길다. 지금 최대 3년까지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1기 특조위에서 못한 기간까지 합친다고 그러면 사실 그보다 더 길어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도 일기 특조위의 중단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사실 이번에 특별법을 통해서 2기 특조위를 명실상부한 특조위로 만들어내는 것으로 국회가 응답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2기 특조위 구성에 대해서 말씀 나누기 전에 지진 상황에 대해서 속보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에서 규모 5.5의 강진이 일어났고요. 주민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기상청 발표가 포항 지진은 역대 두 번째 규모라고 합니다. 광주 전남서도 강한 지진을 느꼈고요. 건물이 흔들리는 정도의 강한 지진을 느꼈습니다. 산업부는 포항 5.5 지진 원전 현재까지는 이상 없다. 서울 원전 신고리 3호기 이상 없어. 지진값 분석 중이고요. 경남 전역서 역시 강한 진동 10분 만에 문의 전화 수백 통이 걸려왔습니다. 기상청 발표가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7km 규모 3.6 여진 발생하고 있고 지금 또 계속 여진이 발생하고 있다는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포항 북구 북쪽 9km 지역서 5.4의 여진이 또 발생하고 있고 전국 속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포항과 경상남도 일대 계신 분들 상황
그 상황에 대해서 긴급하게 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고요. 특히 교육부에서 내일 수능에 대해서 지장이 없도록 대책 회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 지진에 대한 속보 나온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MB가 귀국해갖고 우리가 아까 농담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참 그 MB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뒤숭숭해요.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전 대통령 때문에 뒤숭숭하더니. 자,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해 대선, 올해 대선 와중이죠. 대선 선거 기간 중에 4.16 그 추모제에 와갖고 뭐라 그러셨냐면 기억제라 그러죠. 4.16 뭐라 그러나요? 예, 저희들은 기억식이라고 부르고 기억식이라고 있습니다. 하죠. 그때 와서 국회에서 2기 특조가 구성되지 않으면 대통령 산하로 두겠다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정부가 구성되고 난 다음에 대통령 산하로 직속기관으로 하는 것은 일단 취소하고 국회에서 특조위 구성을 하겠다. 근데 그때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대통령 직속으로 하는데 법적 문제가 있었나요? 일단 그 청와대 쪽의 설명은 예. 뭐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의지나 뭐 이런 마음은 변함이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국회가 지금 이 진상규명을 위해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앞질러서 정부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은 오히려 좀 다른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냐는 우려를 좀 예. 가지고 있었고 또 저희들이 사실은 그 전부터 이제 특별법을 만들 것을 계속 요구를 해왔었고요. 그래서 그것도 특별법 내용이 예상보다는 생각보다 좀 강한 법이기 때문에 이제 이 특별법을 통한 특조위 조사가 잘 되기를 일단 바라보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었고요. 예. 여전히 말씀하신 대로 이 특별법 특조위에 의한 진상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또 한계에 부딪힐 경우에는 또 그때 말씀하셨던 것들을 여전히 기억하고 또 지켜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2기 특조에서 지금 특별법은 개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2기 특조위 구성에 따라서 예, 지금 현재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 특별법을 수정을 해야 됩니다. 수정해야 되고요. 수정을 해서 이제 본회의에 대안을 같이 상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여기엔 지금 수사권, 기소권이 있나요, 없나요? 수사권, 기소권은 있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기소권이 아니라 이제 수사권이 있는 거죠. 수사권이 있는데 그 수사 대상은 진상규명과 관련된 수사가 아니고 특조위 조사를 방해하는 일이 생겼을 경우 또 특조위의 독립성을 훼손시키는 일이 생겼을 경우에 거기에 한해서 특조위 조사관들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그렇죠. 구태를 하셨네요. 있습니다. 예, 뭐 대신 이제 특검을 통한 간접적인 수사권을 예. 이 특조위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좀 집어넣어 놨고요. 예. 그래서 이제 특조위가 직접 특검 후보를 추천한다거나 또는 국회가 일정 기간만 지나면 바로 본회의에 상정해서 표결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 조항들. 특검을 구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죠. 네네. 근데 그 권한이 좀 많이 강해졌습니다. 강해졌고 기간은 어느 정도로 설정해 놨나요? 기간 없나요? 예, 특검 기간은 뭐 요청. 아니, 특조위 특조위 기간은 현재 기본 2년에 예. 연장 의결하면 1년 추가. 그래서 총 3년까지 조사가 가능합니다. 예. 변호사님, 예. 총 3년이면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1기 특조위 때 쉽게 얘기해서 날아가 버린 8개월. 여기다 합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3년 8개월? 1기 특조위 구성됐던 아니, 법적으로 뭔가 특별법은- 결론이 났으면 뭔가 그 후속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렇게 결론이 났고,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퉁 털고 가면 되나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선생님 말씀드렸지만 책임있게 2기 특조위를 구성하는 것이 과제일 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조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기 특조위 같은 경우에는 1년에서 6개월 연장이라고 되어 있었던 부분에 비한다면 사실은 2기 특조위 특별법은 그런 부분들도 좀 포함해서 감안하고 있다라고 선회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 부분이 빠르게 통과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유경근 위원장님, 지금 화면에 떴는데 화면 보고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2기 특별조사위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예. 세월호 참사만 조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가습기 살균제 참사도 같이 조사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많은 인원이 필요한데요. 예. 그래서 현재 저희가
현재는 120명의 직원들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분석을 해본 결과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실질적인 활동이. 그래서 한 150명 이상으로 늘릴 것을 좀 요청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습기 살균제 그 피해자 가족들하고는 합의가 된 건가요, 저 내용은? 예, 그렇기 때문에 법안이 만들어졌죠. 아하. 이제 의미 있는 합의가 이루어졌네요. 네, 이제는 구체적으로 특조위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또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사 권한은 조사관에게 사법경찰 권리 권한 부여. 그래야지 좀 조사가 제대로 되니까요. 예를 들어갖고 어디 가고 뭐 자료를 좀 요청하는데 자료 못 주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 사법경찰 관리의 권한이라고 하는 게 예. 진상조사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이 아니고 진상조사를 방해하는 방해하는 것에 한해서만 조건이 있네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 특검은 예, 특검은 그 특조위가 횟수 제한 없이 요청을 할 수 있게 해놓았고요. 예. 그리고 특검 후보를 복수로 특조위가 직접 후보 추천을 하게 돼 있고 그 가운데 이제 국회에서 2명을 선정을 해서 대통령께 올리게 돼 있죠. 예. 그럼 대통령이 그 2명 중에 1명을 선택을 해서 특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검찰이 되면 검찰을 고발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조사할 것 같은데. 예,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특조위보다는 이제 검찰이 직접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데 아니요, 그 특검. 예, 특검. 특검, 예. 예. 그런데 이제 특검을 그러면 국회에서 또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구조에서 별도의 특검을 국회에서 다시 뭐 예. 최순실 특검 이런 것처럼 아하. 의결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인 예. 것 같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정쟁이 더 일어나서 좀 진상규명이 더 혼란스러워질 것 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1월 24일 하면 그 예측하는 일정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 문의한 결과 예. 원래 11월 23일 날 본회의가 있었는데 예. 그때 이제 외국에서 뭐 귀한 손님이 오신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하루 밀려서 아마 24일 날 24일? 본회의가 열릴 것 같다라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물론 또 그때 가면 날짜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죠. 그런데 이제 23일, 24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작년 12월에 이 신속처리안건 지정된 이후 330일이 지나면 330일 이후에 첫 번째 열리는 본회의에 무조건 상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아, 그럼 상임위는 지금 다 통과된 거로 보는 건가요? 그럼요. 상임위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을 한 겁니다. 아하. 그럼 상임위에서 법적 그 법안 검토 이런 게 다 끝났다는 네, 얘기네. 다 끝난 겁니다. 다 끝났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몇 가지 수정을 해야 되는데, 예. 수정 대안 역시 소관 상임위를 거칠 필요가 없고요. 예. 아니,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올리게 되면 뭐 그 수정안 있습니까? 그러면 또 이제 수정안을 미리 상임위에서 준비해갖고 수정안을 발표해서 수정안이 의결해갖고 통과가 되면 수정안이 받아들여지는 그렇죠. 거고 수정안이 통과가 안 되게 되면 원안이 통과가 되는 거고. 예, 원안 갖고 다시 또 표결을 하겠죠. 예, 원안 갖고 표결하고. 그럴 경우 이제 원안은 뭐 그대로 통과가 되는 거니까. 근데 원안은 사실은 저희들이 좀 받을 수 없는 법안입니다. 아. 상황이 너무나 많이 변했기 예. 때문에 그 원안 그대로 하게 되면 오히려 반대의 효과가 나타나는 아하. 오히려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그때는 상당히 정말 높죠. 최악의 조건에서 요 정도만이라도 하자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했던 건데. 얘기하면 자유한국당이 그 당시 예. 새누리당이죠.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방해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 법안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안전공원에 대해서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예, 안전공원에 대한 논란은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예, 왜냐면 안산 좀- 시민들과의 좀 합의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가족들이 마지막으로 지금 그 특조위도 특조위지만 안산 그 화랑공원에다가 한 7,000평 규모의 안전공원을 줘야 되겠다. 그러고는 이미 뭐 안산시장하고도 누차례 얘기가 됐고, 그리고 대통령도 후보자 시절에 충분히 얘기가 됐던 건데 왜 이렇게 진척이 안 돼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좀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있던 안산시가 예. 이제 이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이제 주변 주민들이 좀 반대 여론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제 이걸 이유로 계속 결정을 미루어 반대 여론은 일어나나요, 근데? 예, 뭐 없는 건 아닙니다. 사실 있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반대하는 이유나 뭐 사실 현수막도 좀 몇 개 붙어 있고 그래요, 동네에. 서명운동도 많이 예, 진행했다고 그런데 하더라고요. 그때 반대하는 이유로 또는 그 내세웠던 게 사실 다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까지 돌아요. 안산에서는 여기 추모공원이 들었으면 여기 분양시설 말고 예. 유해를 이렇게 안치시설. 하는 예. 그 납골시설. 아니, 납골시설 말고 이렇게
분쇄하는 이런 갑자기 단어가- 화장장? 야, 화장장. 예. 그러니까 추모공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곳에 화장장이 들어오면 매일같이 여기에 연구차가 왔다 갔다 하게 될 거다. 그럼 동네가 큰일 난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그런데 추모공원과 화장장은 전혀 관계도 없고 계획도 없을 뿐더러 어느 누구도 요구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하여튼 그런 종류의 지금 아이들 유해가 몇 곳에 이렇게 분산되어 있어요? 지금 총 한 6, 7건 정도 분산이 되어 있는데요. 좀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곳을 따지면 한 3곳 정도에 있고 좀 개별적으로 또 흩어져 있는 아이들이 좀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다른 무슨 법적 이런 걸 다 떠나서 예를 들어서 그라운드 제로 그 9.11 그 테러가 났던 거기에 그라운드 제로라고 해갖고 9.11 참사를 추모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요 근처 인접 상인들이 이거 여기서 추모하면 건물값 떨어지니까 다른 데 가서 추모하십시오. 이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될까요? 상식적으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미 거기 그라운드 제로가 있고 전 세계 관광객들이 그렇습니다. 추모하면서 오고 이런 사고 참사 지구상의 테러를 좀 없애야 되겠다라고 하는 공동의 염원은 거기로 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추모공원 역시 특별법에 근거해가지고 만들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 특별법은 이제 진상규명 특별법이 아니라 피해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새로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 피해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추모위원회를 따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추모위원회에서 이제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추모공원을 정말 아름다운 공간으로 만들고 국민의 어떤 기억 속에서 염원을 좀 담을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지역 경제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좀 감정적인 대립들이 좀 잘 해소가 안 되고 아니 그 제일 큰 논의가 이유가 좀 잘- 땅값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파트값 떨어진다고. 예. 뭐 그런 이유들로 뭐 반대 서명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안산시청에서는 뭐 난감하다 하면서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작용을 해서 좀 논의도 좀 많이 붙이고 좀 더 예. 합의 지반을 좀 만들어가는 방안들을 좀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추모공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볼 수만은 없다라고 보고 그 예.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어떤 합의 절차를 거치느냐에 따라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아니 그리고 아니, 아이들 소속사에 유해가 지금 각자 부모와 그 가족들의 판단에 의해서 6, 7군데로 지금 나눠져 있거든요. 적어도 이게 그 4.16 참사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는 국민이라고 한다면 유해만이라도 좀 한 곳에 이렇게 좀 모여 있게끔 하는.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갖고 그 국립공원 뭐 국립묘지현충원을 두고 이런 거 자체가 뭐냐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의 그 넋을 기리고 우리 국가가 이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공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런 안전사고를 더 이상 발발시키지 말자라고 하는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뭐라도 좀 있고 아이들이 거기 모여 있어서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늘 되새기고 이런 걸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동의합니다. 물론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 안산시는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땅은 안산시 땅인가요? 누구 예, 땅이에요? 안산시 땅이 맞고요. 예. 그리고 오히려 그 지방선거 이후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안산시에 나올 정도로 좀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거 추진했다가 자기 안산시장 선거 또 나가나 시장이? 재정비 그건 시장이? 모르겠습니다. 그거 나가는데 악영향을 받을까 이런 계산하는 아니, 거 그러니까 아닌가요? 뭐 그게 시장님 개인의 판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제가 듣기엔 뭐 그런 이야기도 나왔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그 자리에 추모공원과 낙골시설을 만드는 것을 빨리 결정을 해라 이렇게 아주 편협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예. 그래서 현재 이제 총리실에서 국무총리실에서 이 단순히 추모공원 또는 낙골시설 이것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추모공원을 중심으로 1차 피해 지역인 안산시에 대한 회복 방안 또 사실은 안산 시민들도 피해자거든요. 예. 넓게 보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과 회복, 치유의 방안, 또 공동체 회복의 방안 이런 종합적인 추모와 기억과 교훈을 위한 프로그램과 사업안을 지금 현재 총리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말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 뭐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이것 갖고 싸우지 말자는 겁니다. 정말 진정한 세월호 참사의 기억과 추모가 무엇일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야 될까를 같이 이야기하자는 것인데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마다 방해를 받았죠, 실제로. 대화를 아예 안 하네. 예, 뭐 그 자리에서 그런 의원 수렴도 하고 그런 자리를 아예 하지 못하도록 뭐 그 회의장을 다 뭐 점거하기도 하고. 누가요? 지역에 반대하시는 소위 분들이? 반대하신다고 하는 분들이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던 땅값 떨어지니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 이제 좀 난입도 하시고 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계속 그런 자리를 만들어 왔었죠. 그래서 예. 저희가 하고 싶은 건 정말 세월호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예. 그렇다면 같이 한번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진정한 추모와 기억,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무슨 교훈을 얻을까를 종합적으로 같이 의논을 하자. 지혜를 모으고 예. 무슨 방안이 있을까를 털어놓고 한번 얘기를 하자. 근데 사실 그런 기회조차 저희가 갖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세월호 특조 2기 구성도 올해 안에 좀 끝나고 그래서 다시 조사활동 시작이 되고 안산 추모공원도 시장님과 잘 협의해서 빨리 좀 이루어지기를. 예, 뭐 약속하신 것들이 있으니까 예. 꼭 지켜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인사하시고요. 네, 예. 고맙습니다. 11월 15일 수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일 수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첫 번째 주제는 돌아온 MB입니다. 함께 하실 두 분 모셨습니다. 왜 자리가 바뀌었죠, 이게? 최강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이종훈 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5400으로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지금 이 순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돌아온 MB 하니까 뭐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안 올 줄 대단하지 알고 않습니다. 있다가 안 올 줄 알고 있다가 돌아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안 올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유, 많아요. 뭐 이렇게 일단 망명은 하지 않았다. 당분간. 예. 어떻습니까? 말이 좀 줄었어요. 나갈 때는 말을 장황하게 하던데. 근데 그것도 짧게 얘기하는 거라고 본인이 오늘은 이 정도로 짧게 얘기하겠다라고 그날 얘기한 근데 거죠. 들어오면서는 더 짧게 했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은 2박 4일 동안 가만히 계셨던 게 아니잖아요. 계속 바로. SNS로 메시지 올렸죠. 또 측근들은 더 많은 얘기를 쏟아냈지 않습니까? 가장 그래요? 결정적인 얘기. 예. 아니, 노무현 정부 그 5년 동안의 자료를 자기네들이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걸 지금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차하면 이거 이제 속된 말로 까겠다. 예. 이런 정도까지 이 얘기를 지금 했으면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 다 한 거 아닌가요? 현재로서는? 현 단계에서는? 예. 예. 뭐가 있을까? 예? 그 파일 안에요? 예. 예. 뭐 지금 흘러나온 얘기는 뭐 그 640만 달러 예. 관련한 내용.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뭐 그 당시 이제 국정원에서 수집한 예를 들어 약간의 정보 자료 같은 것들을 자기가 집권하고 난 다음에 원세훈 원장으로부터 이제 분명히 제가 보기엔 파악을 한 거 아닌가 싶어요. 지난 정부 때 있었던 그 정보 자료들 다 가져와봐. 쫙 보고 그 중에서 좀 문제가 자기가 보기에 나중에 좀 사용 가치가 있을 만한 것들은 따로 모아가지고 지금 퇴임하면서 가지고 나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하는 거죠. 네. 최 변호사님, 뭐가 있을까요? 뭘 갖고 나갔을까? 알 수 없죠, 뭐. 아니면 혹시라도 대통령 기록물을 침범해서 빼냈을 수도 있고, 그거는 예. 좀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별다른 저기도 없이 저는 그냥 한번 뻥카를 날리는 거 아닐까 싶은데. 원래 한번 뻥카 잘 까봤으면 날리잖아요. 좋겠어요. 예. 아니, 그리고 까겠다 그러는데 저거는 그 국민들이 박수 보낼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출국할 때 기자회견 상황을 보면은 선생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되게 이 사람이 초조하구나라고 생각했거든요. 변호사들은 다 그렇게 보더라고요. 변호사들은. 네, 네. 뭐 아무 의미 없는 얘기를 어쨌거나 자기가 하는 걸로 봐서는 사람이 뭔가 쫄리는데 가만히 있으면 좀 더 이상해 보이니까 뭐라도 한마디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했던 것 같은데 제 생각할 때는 이동관 전 수석이 사실은 지금 조금 더 가깝게 있잖아요. 예. 검찰의 칼끝 앞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MB가 의존할 만한 과거의 참모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손에 꼽을 정도로밖에 안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예. 제 보기에는 이동관 씨가 본인한테
조여오는 칼끝을 조금 더 늦추기 위해서 이명박을 앞에다가 세운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타이밍도 안 맞았고 내용도 이상했고 별반 또 좋은 결과도 낳지 못했고 더군다나 또 말씀하는 중에 그 특유의 그 혀를 날름거리는 그 버릇을 또 못 버리는 바람에 횟수를 또 헤아렸지 않습니까? 중앙일보에서요. 네, 7번 그러더라. 돌아와서는 지금 자료화면만 제가 봤지만 굉장히 의식하는 것 같아요. 입을 아예 벌리질 않는구만 보니까. 아니 이동관 수석은 왜 검찰 그 조금 더 다가가 있죠? 지금 언론 장악 문건을 예. 가지고 이제 검찰 블랙리스트, 수사가 화이트리스트. 네, 그다음에 문학의 또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문제 이런 것들이 국정원 문건으로 쭉 확인이 되고 있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아마 그 김재철 씨 관련해서 MBC 문제 수사하는 와중에 계속 그 이동관과 김재철이 만나서 지시를 주고받고 내용을 보고받고 했었다라는 것들이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동관이라는 분이 당시에 홍보수석으로 있었지만 지금까지도 어찌 보면 명실상부한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본인이 그 이번에 그 인증샷 찍었잖아요. 나 최측근이다. 아, 그랬어요? 아니 이거 나가면서 같이 옆에 붙어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시절에 뭐 문고리 3인방보다야 못 미칠 것 같지만 그래도 나름 계속 측근에 있었고 그냥 단순한 홍보수석 뭐 대변인 정도의 위치에서 발휘하는 파워보다는 더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것 같고 그렇다 보면 이제 잘못한 일에도 많이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본인이 초조하겠죠. 이동관 수석은 어디 뭐 교수 출신 아닌가요?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죠. 동아일보 기자. 아. 이분이 신일고를 나오신 걸로 제가 아는데 예. 제가 알기로 MBC만 하더라도 신일고 출신들이 당시에 좀 잘 나갔어요? 잘 나갔죠. 좋은 학교죠, 신인고. 강북의 명문. 강북의 야구 명문이죠. 야구 명문. 이동관 전 수석은 원래 그 전혀 이 사정권에 안 들어오지 않았었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래에서부터 이제 올라가는 중이었고 맨 위쪽으로 올라가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 뭐 김관진 내지 국정원장이 있듯이 결국 공식 라인에서 MB에 접근하게 되면은 김태호와 이동관은 꼭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그만큼 여러 군데 관여했으니까요. 어쨌든 그 출국하면서 굳이 저렇게 왁자지껄하게 출근할 필요가 있겠냐 이러면서 이제 국민들 잊고 있었던 국민들도 잔뜩 그 성나게 건드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다급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참모들 불러서 뭐 10시간씩 회의도 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다들이나 그 주위 검찰 기자들이 그 법조 출입 기자들이 지적하는 게 저건 남재준 그 원장이 이거 관행이었다라고 얘기하면 앞에서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검찰에서 아니 그 국정원에서 청와대 돈 주는 게 이게 관행이라고 이렇게 증언하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된다면 원세훈도 줬을 텐데 이렇게 되면 또 뇌물이 들어가잖아요. 네. 이런 등등에 대해서 왜 원세훈 원장 수사되는 게 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니면 얘기 안 나오게 하는 건가? 수사 진행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다가 지금 중단됐다는 건 뭐냐면 검찰이 어느 정도 성과를 지금 확인을 해놓고 이걸 차곡차곡 쌓고 있는 중이라는 걸 의미한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딱 쌓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종훈 선생님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꼭지를 따야 되는데 결국 원세훈 진술이 이제 마지막 결정적인 키가 될 텐데요. 그 키를 그러니까 그 입을 열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이 사람 개인 비리, 개인이 재직 중에 있었던 잘못을 가지고 하나 압박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당신과 동시대에 재직했던 비슷한 업무를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다 얘기했다. 근데 왜 당신만 아니라고 하느냐. 그렇죠. 다들 자백했는데 김관진 다 자백했는데. 혼자 그러면 다 지게에다 짊어지고 갈 거냐. 이렇게 이제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게를 하나 만들어 놓고 지게에 쌓아 올릴 짐들을 지금 다 챙겨놓은 셈이고 그것들이 지금 쌓여 올려져 있고 이게 이제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되는 상황이 되면 무너지겠죠. 그럼 검찰은 지금 그런 수순을 나름 정밀하게 밟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지금 자칭 보수 정권이라고 했던 그 정권의 특징이 제가 느끼기에는 대통령을 지나치게 떠받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민간인 사찰 사건 문건에서도 보면은 거의 군주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예. 뭐 대군이라는 호칭도 등장하지만 상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대통령을 상? 상 윗상자를 쓴 상. 예. 상께서 말씀하시기를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공식 문서에. 그러면 그 대통령의 권위에서 오는 당연한 그 지위에서 오는 당연한 권위가 있을 것인데 그거를 이분들의 그 보수적인 성격 그 특성에 비춰보다 보면 이게 대통령이 지나치게 커지고 그러면 그 앞에서 납죽 엎드려가지고 무슨 말을 하든지 합법성을 따지기 전에 이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 곧 나라를 위한 길이고 나를 위한 길이다라고 생각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원세훈 씨의 캐릭터 자체가 무슨 그런 복잡한 생각이 없이 단순하게 그냥 꽂히면은 막 마구 달린다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을 활용해가지고 또 국정원장 자리를 준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무리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했을 것이고 당시에는 남재준 씨도 그렇고 원세훈 씨도 그렇고 상대가 박근혜 대통령이건 이명박 대통령이었던 간에 그 사람들은 이게 어차피 나라 돈은 대통령 돈이고 예. 이게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마찬가지지 달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갖다 주는 게 무슨 문제냐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인식 자체가 참 문제죠. 제가 여기서 좀 재미난 합리적 추정을 하나 해볼까요? 예. 원세훈 전 원장이요. 특수활동비를 쓴 흔적이 별로 없어요. 네. 밥도 맨날 혼자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5천만 원을 왜 받았어요? 돈 쓸 데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국정원장 명목으로는 수십억이 지금 책정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 특활비가. 자, 그거를 남재준 원장이나 박근혜 전 정부 시절에 국정원장 이병기를 다 줬는데. 예, 청와대에 이제 상납을 한 건데 예. 원세훈 원장도 그만한 예산을 배정받았을 텐데 쓴 흔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게다가 또 그 당시에 대북 관련한 그런 공작 사업을 많이 했냐? 할 게 없었잖아요. 거의 안 했어요. 2009년 5.23 조치 이후에는 아예 안 했죠. 특활비가 연간 거기 5천억 가까이 되잖아요. 예. 그죠? 국정원에. 그런데 쓴 흔적이 별로 없어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쓸 때도 별로 없었고. 자, 그렇다면 제 추정은 이겁니다. 혹시 그 국정원 특활비 자체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일종의 통치자금 형태로 생각하고 활용하거나 그랬을 가능성은 없을까?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보내세요. 제가 좀 필요하니까라고 해서 보내라고 했는데 원세훈 전 원장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계로 볼 때는 그런 얘기도 그냥 필요 없다. 알아서 쓰십시오. 하고 통으로 바쳤다. 거의 그 한 지갑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오. 제 추정인데 어떻게 아니, 생각하십니까? 폭탄 추정을 하시네. 아니 상당히 유력한 추정이신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과 다르면 감옥 갈 그 준비하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추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 추정도 너무 이게 그 뭐랄까 폭탄 추정은 근데 그래도 감옥 안 가요? 그런데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판단을 내려보시라는 거예요. 저의 합리적인 추정은 그렇다. 다 얘기를 하고 질문하시네. 제가 얘기 조금 다 해놓고. 더 살을 붙이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데 예. 그 오늘 뉴스에서 제가 그걸 들은 것 같아요. 그 문고리 3인방이 자백을 했다. 특활비를 받으면 그 자기들은 그대로 전달만 했지 전적으로 박근혜 씨가 알아서 썼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문고리 3인방이? 네네. 큰일 났네요. 어떻게 그분. 그랬는데 이게 이제 남재준 씨가 얘기했던 과거로부터의 관행이었다라는 말하고 연결을 해보면 예. 그러면 이명박 때도 특활비는 청와대로 전달이 됐을 수 있다라는 가정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 쓰는 사람은 아무도 관여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알아서 썼다라는 거가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종호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기의 통치자금으로 생각하고 얼마든지 마음껏 자의적으로 집행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분이 또 특징이 굉장히 알뜰하신 분이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는 아주 집요해요. 누구한테 예. 허투루 집어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딘가에다가 또 숨겨놨거나 달리 또 굴리셨을 가능성이 있고. 예.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정훈 평론가님? 어제 그 바렌 나가선가 그 SNS상에다가 예. 자신의 철학이 좌우명이 정직과 성실이다. 예, 정직과 성실이다. 네.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런 그 여러 가지 비리하고 관련되지 않았다라고 국민들에게 지금 메시지를 던진 거죠. 예. 네. 근데 뭐 없더라도 충분히 여러 가지 정황으로 이 사람의 의도에 의해서 집행된 것이다라고 하면은 구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요, 그러니까 성격이 발목을 잡은 경우라고 전 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러니까 이 구체적이고 아주 꼼꼼한 것까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챙기는 스타일이란 자기가 말이에요. 직접 들어가고 봐야지 속이 시원해요. 예, 이미 그게,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 청와대 참모들을 통해서 이미
온 세상에 다 알려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새벽부터 일찍 출근해서 저 양반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시시콜콜하게 다 챙긴다. 댓글을 직접 같이 보면서 저거 지워라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뭐 그것까지는 확인을 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랬을 개연성조차도 충분히 있는 그런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명이 과장이라는 거 아닙니까? 자, 주사에서 이제 과장으로 올라갔어요. 또 원세훈 원장은 주사고, 예,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과장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런 정도의 성격이 그랬다라는 걸 누구나 잘 알고 있고, 그게 이미 소문이 다 났고, 그 다른 사람 입도 아니에요. 밖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 다 청와대 참모들이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실제로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밖에 와서 다 어려움을 호소를 하는 바람에 정치권에 다 소문이 나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뭐 그렇게까지 뭐 시간이 한가하냐, 뭐 그런 거 지시하게. 근데 실제로는 지시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새벽 6시부터 나와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하루 종일. 예. 아니, 근데 또 그 비밀이 있어요. 6시부터 나오고 9시, 10시까지 막 일하는 척하고 10시 가서 또 잔다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그러니까 운동하면서 라디오도 다 듣고 예. 방송 다 해서 모니터해서 다 제가 보기에는 메모 다 한 것 같아요. 예. 아무개 얘는 좀 심하다. 뭐 블랙리스트도 자기가 그런데 작성을 이게 했을까? 또 재미난 게요. 그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분하고 가까운 핵심 측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희망 어딥니까? 교회? 예. 그 무슨 교회죠? 거기? 소망교회. 소망교회. 네, 소망교회. 희망이란다. 소망교회 같이 이제 한동안 그 다 저 은퇴하신 분들 다 모여가지고 뭐 교통 정리하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다 뭐 7인의 뭐 9인의 뭐 멤버들이라고 그렇죠. 이야기되는 분들 장로 있잖아요. 떨어진다면 장로대교에서 그 교통봉사했다라고 하는 예. 얘기들이 있던데. 근데 그분들이 다 권력 실세가 되잖아요, 나중에. 예. 근데 그분들이 다 그렇다라는 거죠. 아닙니까? 새벽부터 일찍 출근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팀의 성격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와서 나는 안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좀 성립이 안 되는 얘기인 거죠. 예. 그러니까 아마 이 참모들도 고민이 될 거예요, 그 지점들이. 아까 이동관 전 수석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요. 지금 이제 핵심 키맨은 김태효. 예. 우리가 내다보기 딱 맞아요. 임관빈 먼저 구속시키고, 그 다음에 김관진 구속시키고, 김태효 오고. 근데 중간에 한 명 이제 이동관이 끼어들었어요. 김태효가 특히 사이버 사령부와 관련해서는 키맨이다. 네. 라는 그러니까 평가들이 있잖아요. 그 국정원 같은 곳을 동원해서 한 공작이 두 가지 쪽에 있잖아요. 지금 그 선거에 가입한 댓글 공작이 한 트랙이 예, 있고, 댓글 있고요. 또 한 트랙은 이제 블랙리스트, 방송 장악 문건 예. 이런 것들이니까 이제 그쪽 트랙에 이동관 수석이 있는 거고 이쪽이 예. 이제 정보기관 동원해가지고 선거에 개입한 쪽에는 당시에 전략기획비서관, 뭐 안보전략비서관 이런 걸 했던 김태효 비서관이 있는 건데요. 예. 그때 당시에 이명박 정권의 그 외교안보 분야의 실세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이었고, 그렇죠. 특히 이제 김태효 비서관의 경우에는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도 전폭적인 신임을 받고 사실상의 외교관계나 대부분 문제를 주관했었기 때문에요. 그 외교안보 전공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김태효 비서관 때문에 대북 전략이나 또 국제관계가 헝클어지고 망가진 측면이 다 굉장히 틀어졌다. 많이 예. 있다라는 지적을 그 전부터 하셨었거든요. 근데 단순히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이 사람이 이 컨트롤 타워의 핵심에 있으면서 각종 국가기관을 동원해가지고 네. 그 댓글 공작을 한 핵심으로 지금 지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또 그런 흔적들이 여기저기서 발견이 되고 그 사이버사 관련한 무슨 문건을 보고받거나 뭐 결과 보고를 받을 때도 항상 배석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관여가 여러 군데에서 지금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저기는 뭐 당연히 구속돼야 될 지금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원세훈 전 원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보를 받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정원 쪽에서는 이제 그랬던 거고 군 쪽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김태효 전 비서관을 활용했던 것 같아요. 채널로 활용했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제 군 사이버 사령부 관련해서 보고하고 지시 내린 건 이제 드러났잖아요. 근데 사실은 더 큰 부분이 국정원 관련한 부분이란 말이죠. 이게 지금 아직까지 안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원세훈 전 원장이 아직까지 입을 지금 닫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열 때도 됐는데요, 이제. 그러니까요. 아플 텐데, 입도. 예. 그래서 아마 검찰이 뭔가 이렇게 정황 증거들은 꽤 많이 이제 확보를 했을 텐데 이 부분이 밝혀져야 사실은 그러니까 이 제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꼭지가 따지는 거죠. 예, 그런 거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 이번에 군사이버사령부 관련해서 김관진 전 그 장관 뭐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내용을 포함 안 시킨 것도 검찰이 조금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하려 한 다음에 확실하게 그야말로 원샷 원킬 한 번 불러서 끝내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닐까. 근데 그 중요한 중심축은 역시
예, 국정원 그 댓글 관련한 활동, 그 보고와 지시를 주고받은 그 관계가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추정을 좀 해봅니다. 원세훈 전 그 원장은요, 지난번에 이제 그 댓글 개입 때문에 지금 4년을 받았잖아요. 네. 근데 추가로 그 이후에 나온 게 뭐냐면 민간인 댓글 부대. 네. 30개 팀 48명에 대한 수사. 그 수사가 진행하다 지금 얘기가 없어요. 그게 이제 더 큰 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그 사람들에게 돈 준 게 일단 40억 규모가 넘어가게 되면 이게 국고 손실. 네. 그 특가법상의 국고 손실하게 되면 이게 5억만 넘어가도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없고. 그다음 배임 횡령. 직접 돈을 배달 사고 형식으로 하고 돈을 좀 빼돌렸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다 또 쑥 들어갔고. 또 이제 요즘 많은 이 법조인들 생각하기 나름이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누구라도 보면. 확신범일까요? 아니면 알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알죠.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머리가 좋으신 분이잖아요. 상당히 또 지금 뭐 이미 다 알려진 바와 같이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 챙길 정도로 굉장히 치밀하기도 하고 나름. 김경주 씨 증언과 조금 다르긴 해요. 네. 김경주 씨 증언은 제가 직접 들어갔는데 조금 다르긴 한데. 네. 네. 그 일종의 무슨 그 사람들의 클리셰인지 관행인지 이건희 씨도 정직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맨날 그랬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상황은 돌아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가 전혀 안 되고 자기한테 와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이나 어떤 재력에 의해서 머리를 조아리는 사람들을 많이 보다 보니 그 사람들을 자꾸 의심하는 버릇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정직해야 된다라는 말을 남한테는 남발하면서 자기 스스로는 과연 정직하게 살고 있나를 판단해보지 않고 그냥 나는 정직을 강조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우리 집 가훈은 정직이다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해버리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재벌가 오너가의 그 가훈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사회 정의를 다 그냥 실현하는 것처럼 돼 있고 외국 영화 봐도 잘 나오잖아요. 보면 그 마약상들, 마약 조직의 뭐 대부 이런 사람도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인 경우가 많고 예, 그런 식이죠 뭐. 자, 그런데 이제 이동환 수석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했고, 5년 동안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쌓아놓은 자료가 있다. 아까 말씀 좀 했는데, 이게 그 집권 5년 동안 얘기하게 되면 NLL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NLL 얘기하면 NLL을 기획했던, 그것을 요약해갖고 정부에 제일 처음에 줬던 게 이제 원세훈 전 원장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써먹은 건 2013년에. 정문원. 예, 정문원. 그 다음에 김무성. 그리고 2013년에 노출을 시킨 그 남재준 원장. 네. 이렇게 줄줄이 자기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 하게 되면 이제 지금 노무현 정부 때 하게 되면 우리가 얼핏 추정할 수 있는 게 NLL 정상회담 대화록. 그 다음에 늘 주장하는 640만 불. 그 640만 불 좀 한번 좀 문제 제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야 뭐 어떤 정권이든 비리가 있었다라면은 속속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하실 것이고. 예. 근데 이제 그 비리라고 하는 게 정치보복을 해서 조작해낸 거라면 그건 또 그거대로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요. 그동안에 하여튼 그 NLL 문제를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굉장히 많이 잘 써먹었던 일종의 아이템이었고, 그거를 써먹는 과정에서 친박과 친이의 협력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잖아요. 지금 예. 말씀하신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 그걸 기획하고 처음에 문건들을, 만들어내서 활용해야 되겠다라고 나섰던 사람들은 친이 쪽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 친박들이 이제 선거 유세장에서 흔들고 이거를 선거에 이제 활용을 한 셈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쭉 이어지는 일련의 작업들을 보면 거기서 역시 이제 김태호 비서관의 역할이 주요하게 또 드러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런 측면들이 나름의 어떤 정권 재창출 전략이라고 해서 플랜을 짰던 것 같은데 그것들이 일관되게 그러니까 본인들한테 반대 입장에 서 있는 어떤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예. 일관되게 적으로 돌려가지고 그걸 제압하려는 수단으로 국가 권력을 동원했다. 예. 그러니까 이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거 공개 못할 거라고 봐요.
예. 아니 좀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공개하길 바래요. 아니, 그런데 640만 불도 500만 불이라고 하는 것은 조카에 대한 정상적인 투자 금액이었고 지금도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어찌됐건요. 예. 그러니까 이거 왜 공개를 못하냐 하면, 그러니까 뭐 공개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료가 설령있어도 지금 못하는 것이 자료 공개에 지금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니고 자료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 이쯤에서 서로 관두자가 지금 방점이란 말이에요. 신사협정 맺고 덮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뒷거래에서 그냥 우리 이거를 그냥 서로 안 터치 안 하는 걸로 그냥 끝내자라고 거기에 지금 방점이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 공개는 안 한다. 그리고 이분이 지금 그래서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상당히 좀 당황하시고 지금 다급해지신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가 대통령 할 때 검찰 국정원 마음대로 부리던 때하고 지금 상황이 똑같다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한마디면 검찰 수사도 중단이 되고 이명박 관련한 수사 중단해. 또 국정원 이 이명박 그만해.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언론 나오는 거 다 막아. 이렇게 하면 그냥 일사천리로 이렇게 딱 되면서 그냥 딱 정리가 끝날 줄 아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제가 큰 착각이라는 거죠. 그게. 그때 그 검찰이 아니고 그때 국정원이 아니고 이 지금 정부에서는 그렇게 이거는 국민의 눈이 두려워서라도 지금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지 안 하려고 하는 것이고 뭐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했고 그거 하면 그거 하는 순간 사실은 문재인 정부는 기반부터 흔들리는 겁니다. 맞아요. 그 국민 대상이 국민 아니에요. 국민들이 주체고. 네. 그런데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는데 이게 성립이 되냐는 거죠, 이게. 성립이 안 된다. 검찰이 어떻습니까? 최근에 자기 식구까지 지금 자살을 하고 지금 이렇게까지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내상을 입어가면서 지금 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누구 눈치를 보겠어요, 지금. 그럼 뭐 봐서도 안 되고. 검찰이 뭐 그거만 있나요? 전병헌 지금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정무수석까지도 그 보좌관들, 비서관들 다 구속시키고. 그렇죠. 정무수석까지도 우리가 비리가 있으면 조사를 하겠다. 구속시키겠다. 이러고 있는 그러니까 마당에. 지금은 차라리 고지식하게 그야말로 순수하게 법률적 관점에서 자기가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하고 그게 차라리 낫지 저렇게 정치적으로 나서서 저 메시지를 던지고 대통령에게 빅딜을 요구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정말로 이거 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공감합니다. 과거에 1시간 독대였나요? 100분 독대였나요? 그 박근혜 후보와 이명박 100분. 대통령의 독대. 100분이요. 예. 2,000시간인가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지금 상당히 갑자기 지금 급해진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참모들이 지금 좀 움직이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동관 전 수석 같은 경우는 당장 자기 문제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나서는 것보다는 그래도 주군으로 모셨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서주는 게 조금 더 이 방패막이로서 좀 괜찮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했겠죠. 그래서 아마 더 약간 그 위기감을 더 고조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지금 설은 많은데 명확하게 무슨 증거가 이렇게 막 확 나온 건 아니거든요, 지금.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생각보다 좀 빨리 움직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선제 대응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MB 측이 빨리 움직이고 있다. 아하.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리고 뭔가 이렇게 명확한 증거가 나와서 뭐 좀 그야말로 이 검찰 소환이 가시권 하에 뭐 들어왔다 이 정도 때 그때 뭐 주요 혐의에 대해서 반박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통상적이고 정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좀 미리 좀 움직여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역시 그 참모들 중에 몇몇이 지금 이제 관련이 되다 보니 그러니까 이 보고를 올리는 과정에서 약간 좀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는 식이 되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이라도 최 변호사님, 지금이라도 출국 금지 이제 들어왔는데 출국할 때 우리가 그렇게 바들바들 떨고 있었는데 국민들이 안 들어올까봐 지금이라도 출국 금지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온라인상에 요구가 많아요. 출국 금지 사유가 될까요, 근데? 국민들이 그만큼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범죄자로서 평가하고 있다라는 게 사실은 MB 입장에서는 깊이 새겨야 될 지점인 거고요.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이종훈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어떤 물증이나 증거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명박을 입건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출국 금지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정치 공세의 빌미가 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출국하는 과정에서 나름 이제 그 위력 시위를 한번 해가지고 지지 세력의 결집을 노렸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지금 실패한 셈이잖아요. 어제 정도원이 다른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친이가 뭘 남아있다고 결집을 시키냐. 그분 아주. 예, 박근혜 씨는 태극기 집회라도 있지만. 예, 그 얘기를 해요. 아, 그랬어요? 네, 그 얘기를 했어요. 박근혜는 태극기 집회라니 친박이라도 남아있는데 친이가 네. 뭐가 있다고 결집을 시키냐.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본 모양인데 이제 실패하니까 조용히 오늘은 들어온 것 같은데 예. 그 와중에 저는 그 공항에서 말씀할 때도 아까 이종훈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왜 봉도사님하고 얘기하다가 왜 옛날 학창시절에 수배도 안 됐는데 자기 혼자 수배됐다고 도망다니는 사람처럼 학생운동할 때 그런 친구들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당신 범죄자다 이런 혐의가 있다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혼자 막 도망다녀. 먼저 나서가지고 뭐 그런 거 아니다 두고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되게 웃기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더욱더 이제 뭐가 있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 뭐가 있다는 걸 본인 스스로가 지금 예, 셀프 인증을 해주는 이제 그런 아니, 그 격이 돼버린 우리 거예요. 속담이 그런 말 있잖아요. 똥킨 놈이 속낸다고. 네. 그렇죠. 아무도 예. 뭐라고 안 그러는데 혼자 막 웃기고 혼자 막 승질 내는 거예요, 그냥.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정두원, 정태근 의원하고 방송을 하면서 했더니 정두원 의원이 뭐라 그러냐면, 야, 이거 두 분하고 비슷한 얘기를 해요. 막상 MB가 은근히 치밀해갖고, 네. 증거를 안 남겼을 것이다. 그래갖고 이제 내가 궁금해갖고 최 변호사 전화하니까 뭐 재판주인지 전화 안 받고 이지아 변호사 통화했더니 그분들은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모관계에 대한 이해가 떨어진다. 맞습니다. 네. 지금 이 나온 증거 정도만 해도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 근데 이제 또 오늘 한 변호사는 뭐라 그러냐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증거가 차고도 넘치는데 다만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보다 확실한 일반인이고 일반 사장이 기업의 회장이랬으면 벌써 구속시키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아주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서명하거나 직접 지시를 한 게 녹음으로 남아있지 않으면 내가 시킨 게 아니라서 나는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옛날에 주어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그 비슷한 발상이었던 예.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박근혜 씨의 경우를 보더라도 항변하는 게 법정에서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직접 돈을 받아가지고 한 푼도 내가 직접 쓴 게 없다. 내 통장으로 안 들어오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이제 특활비에 딱 걸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법을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사실은 밑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불러다가 조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당신은 왜 이 일을 했느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니 지시를 받았으니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빠져나갈 수 있는 가장 유효한 방어 수단이니까 그 얘기를 당연히 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누가 지시합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지시받고 당신은 가만히 있었냐? 그러면 아니 지시를 받았으니까 또 보고를 한 것이고 예. 그 보고하는 조치가 이러이런 문건으로 지금 남아있으니 이거 이렇게 해서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맞다고 그러고 그러면 이게 애초에 시작된 거는요 저기 대통령부터 시작된 거 아니냐 그러면 맞다고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런 것들이 지금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던 중이거든요. 증거와 물증이. 네, 그런데 그 와중에 내가 먼저 뭐 지시하는 장면은 확실히 너네들이 확인을 못하지 않느냐.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것도 그때 출국할 때도 그랬잖아요. 무슨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그런 걸 지시하냐. 그리고 그렇게 한가한 자리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예. 했는데 그게 이제 조폭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내가 저 사람 가서 어느 부분을 몇 번 찌르라고 얘기하지 않았다. 조폭 두목들이들 하는 얘기가. 예.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그냥 야 무슨 파 누가 요즘 자꾸 까불던데 이 말 한마디로 그냥 모든 게 다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공모공동정범의 법리로 확립이 돼 있는 것이고 또 범죄단체 조직죄 같은 경우에 수괴를 처벌하는 경우에도 그런 구체적인 지시에 관한 물증이